청소년 법제관 법령 토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사람과 같이 자유권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노비스의 동생인 빌 제노비스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로 수업 분위기 조성, 두 번째로 가정통신문 모으는 역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중학생 여러분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청소년 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양성현입니다. 네, 환영의 박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청소년 법제관 및 선생님 모두 환영합니다. 서로를 향해 뜨거운 박수로 시작할까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청소년 법제관 법령 토론대회는 여러분이 법과 더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청소년 법제관 법령 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질 모든 토론은 찬성, 반대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며 발언 순서는 기조발표, 자유토론, 맺은말로 이루어집니다. 각 순서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으며 시간 초과는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등록과 함께 이루어진 추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가 편성되었습니다. 네, 지금 각각의 중학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선은 각 조당 15분씩 총 3회전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각 회전마다 찬성, 반대, 청중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청중의 역할을 맡은 회전에서 경청 태도는 최종 점수에 반영되므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은 총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회전마다 팀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선 1회전, 염색, 화장 등 학생들의 용의 복장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은 필요하다. 예선 2회전,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 규칙은 필요하다. 예선 3회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해야 한다. 가와 나조 준결승, 개 짖는 소리를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와 라조 준결승, 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결승,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법제처 관계자로 이루어진 내부 심사위원과 토론 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토론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며 성실성, 논리성, 협동성, 전달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팀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또한 준비한 원고만을 보고 토론하거나 발언 시간 및 방식 등 토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감점 요인이 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 청소년 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예선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추첨한 대로 총 4개조로 나뉘어 예선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관심사이므로 이런 용의 문장이 너무 과하게 개성을 표현하지 않도록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화장, 네일아트, 주호, 연습도 학교에서 교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편리를 가질 수 위했던 위함을 교복을 줄여 입거나 자신에 맞춰 입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굳이 규제를 해야 되나? 일반 사람과 같이 자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권을 가지게 되면 모두나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규제 수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학생들이 더한 요구를 하는 그건 나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규제 수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생들의 개성을 받아들이는 화장이나 네일 같은 걸로라도 개성을 살리려고 하면 그것 또한 막는다면 어떤 걸로도 유튜브 등 여러 대체로 유명 크리에이터나 그런 사람들이 화장법을 하면서 그런 의회전은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학교 규칙은 필요하다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학생도 한 학교의 학생이지만 학생의 선거 출마에 나가야 합니다. 학교회장은 당연히 타 학생에 비해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시작은 어려워도 다시 하는 것은 쉽다는 말처럼 그 학생이 학생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전에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헌법 제2장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징계를 받은 학생을 선도를 시키는 것이 학교의 일이지 그 학생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막아버리는 것은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왜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학교 규칙이 필요한다 말에 대한 찬성점 기준을 찍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악용하여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학교 상황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학교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상속범이라고 해도 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회에 나가서도 권재당은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사마리아법이 조명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했고 저희는 이에 찬성합니다. 이때 법이 법제화되게 된다면 각자 개인의 사정과 자유를 포기한 채로 타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골프 가방만 챙겨서 떠났고 결국 택시 기사는 숨졌습니다.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는 법률 만능주의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때 법률 만능주의란 법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법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고민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찬성팀부터 시작할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액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며 또 돈은 어떻게 물려주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생명보다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노비스의 동생인 빌 제노비스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목격자가 36명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확인된 목격자는 6명이었고 그중 2명은 실제로 신고를 했다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2010년부터 쭉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감사한 결과 증거할 확률도 없다 싶어요. 더 큰 범죄이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 폭력에도 강원죄가 적용됩니다. 준결승에 진출했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준, 양태준, 상대준, 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018 청소년 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준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려견을 짖는 소리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개가 짖는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안에 있던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하나의 생명체가 내는 소리로 소음이라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개 짖는 소리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자연스러운 소리도 저희가 언어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은 상당한 주의를 해탈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는 말은 개의 입막에 씌우거나 그런 잔인한 짓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의 소리는 사람이 발생시키는 인공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가 내는 자연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정말 그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도 소음이 동물의 점유자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은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선거권자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면 시민 참여율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쁠 때일 만 18세는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맞는 선택을 할 확률이 낮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경험과 지식을 쌓음으로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른들에 비해서 경험이 무척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제를 바꾸면서 바꾸어야 할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그렇다면 만 19세와 18세가 19세보다 18세가 미성숙하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사회에 대한 이해도도 아마 같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법들 말고 선거법만 18세라고 하는데 다른 법들은 없거든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한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 이념에 맞지 않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결승 진출팀은 신호중학교와 연제중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법제처 법령 토론대회를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서 처벌이라고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처벌을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은 0.1%로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과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가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의 경우 14세 미만의 가해자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라는 것인데 1953년에 제정된 법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적 발전과 그에 따른 생활의 풍요로 인한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조기 교육의 활성화, 교육 여건의 호전, 문화적 발전, 매스미디어의 보편화, 나아가 인터넷의 생활화 등으로 정신적 성장이 매우 빨라진 점을 고려할 때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평등권 및 재판 절차 진술 권리가 침해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도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의 근거로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보다 어린 아이들의 범죄 행위가 늘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적인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미성숙한 나이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영원히 빨간 줄 인생을 살게 할 만큼 청소년에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대안에 대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찬성팀부터 자유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아까 반대 측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 처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같은 중학교를 재학 중이던 K군과 K군의 선배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군은 처벌을 받지 않고 K군의 선배만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것의 이유가 K군이 만 14세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K군의 선배의 진술에 따르면 K군이 성폭행을 했지만 처벌받지 않아 나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폭행은 5대 강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살인, 강간, 폭행, 사기, 절도가 5대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요소인데 먼저 2007년 소년범 중 촉법 소년은 0.7%에 해당했지만 2016년은 0.1%로 더 하향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연령화와 배치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 강력범죄의 비중 또한은 0.1%로 전체적으로 1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0.1%의 청소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교화될 수 있는 99.9%의 학생들을 벌로 처벌해서 그 학생들이 빨간 줄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요? 하지만 가벼운 범죄라면은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서 처벌을 하면은 그것에 따른 다른 가해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빨간 줄이 끄인다는 것은 그 피해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 피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출소하고 나서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피해자가 낳게 되는 것인데 그 2차 피해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재범에서 2차 피해자를 낳는다. 재범 후 2차 피해자를 낳을 수 있지만 애초에 맨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금 더 강화된 규제를 통해서 애초부터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먼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법 철학의 두 가지는 갱생과 격리입니다. 지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낮추게 되면 그 벌을 저지르게 된 학생들은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갱생, 즉 교화가 아니라 격리뿐만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대 법 철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록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성인과 같거나 비슷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혼자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빨간 줄 인생을 살게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과연 찬성 측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강범죄의 비율은 0.1%인데 그들
그럴 때면 다른 강력 범죄가 아닌 자범, 즉 99%의 교화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형법을 너무 과잉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법의 근본적 목적은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가 말한 것은 형법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형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년법은 너무 강제적인 응보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상대적 응보주의가 포함되었으면 하는데 지금의 소년법의 연령 하향을 요청하는 것은 강제적 응보주의만이 포함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응보주의에는 절대적 응보주의와 상대적 응보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소년법은 지금 연령 하향을 하여 우리 나이 또래 아이들을 교도소에 가둬서 교화시키자, 격리시키자 등의 처벌을 주자라는 방안인데 그것은 절대적인 응보주의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응보주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화의 목적이 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안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는 법은 가장 최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법이 가장 최후로 적용되어야 하기 전에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효율적인 대안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대안에는 좀 더 교육 프로그램, 교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만이 교화 프로그램을 받는 것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 그리고 SNS 매체 등을 통해 요즘은 부적절한 정보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SNS를 줄일 수 있도록 폰을 약간 격리시켜주면서 점점 SNS와 멀어질 수 있게 정확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게 익숙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화시키는 게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년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잔인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잔혹해졌다고 비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네. 오히려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해서 저희 나라가 자살률이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사망 연인이 학교 폭력이나 그런 강력 범죄 등으로 통해 자살 그 비율이 높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확한 증거 자료는 없으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 교육을 할 때 그런 학교 폭력이나 그런 피해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 측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적인 권리 능력을 제한하기만 하고 형사 미성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이 포괄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의 근본적 목적에 대해 아십니까?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촉범 소년이 0.1%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0.1%를 위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은 99.9% 최대 다수의 행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면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나는 이런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치관이 확정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너무 큰 책임과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2010년 5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68.2%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동성을 높다는 소년범의 특징을 고려해서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 효과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율이 0.1% 그리고 강력범죄는 0.1%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찬성 측은 교화할 수 있는 99.9%에게까지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까? 저희 측에서는 0.1%만 다룰 수 있는 특별 대안법을 제도로 마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0.1%를 위한 특별 대안법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99%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소년법을 적용하고 중대 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0.1%의 학생에게만 형벌을 내릴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측에서 말한 것이 그런 대안과 비슷합니다. 또한 여기서 찬성층에서 말한 의견 중에서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연령이 다양한 매체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청소년기에는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체를 통해 또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처럼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퍼센트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력범죄 촉법소년이 10세에서 14세의 촉법소년 비율이 2011년 363명에서 2014년 479명으로 62%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췄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한국은 2010년 유기 징역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2배나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력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2010년 5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68.2%로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년법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 해도 소년법의 범죄가 낮아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 제시했던 대안은 오히려 반대 측의 근거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예방주의, 특별 예방주의, 응보주의를 생각해봤을 때 저희의 연령을 하향 낮추자는 것은 절대적인 응보주의에만 포함되고 양작용이 같이 양이되어야 할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의는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등의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는데 굳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의 경우 14세 미만의 가해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고 빠른 대안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제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율을 줄어들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었고 살인율에 실질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형벌을 강화하면 청소년 범죄율을 특히 강력범죄의 범죄율이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잠깐만 잠깐만 정지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성 측에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얼어가지고요. 너무 일방적으로만 지금 우리 찬성팀의 그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으로만 질문을 갖고 가만 듣고만 계시거든요. 너무 지금 일반적인 자유토론이 되는 것 같아서 사회자의 권한으로 주고받도록 찬성 측에도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드리겠으니까 일방적으로 듣고만 계시지 말고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8명의 무리가 다른 10대 여고생 1명을 노래방, 야산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폭행 또는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고등학생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았지만 일부 중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포함된 강력범죄의 비율은 0.1%라고 얘기했고 저희 측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은 그에 관련된 특별 대안법을 마련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에서도 한국만 유독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문가가 말하였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의거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 거로 보아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강력범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 대안법을 마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대안법을 마련하거나 혹은 처벌되지 않았던 중학생들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서 그들도 소년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아 그것은 저희 측의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아까 저희가 예시를 들었던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형사 연령을 낮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교도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지 않은 촉법 소년은 사회봉사를 받거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면 모든 범죄를 저지른 100%의 아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성년자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꿈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교화할 수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하여서 처벌을 시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물론 실수를 할지라도 처음부터 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강한 처벌을 주면 빨간 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빨간 줄 인생을 우리 사회에서 어디서 받아줍니까? 빨간 줄이 끄여 있다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에도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빨간 줄은 이미 그 가해자가 저지른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나이에 학생에게 처벌을 가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어느 점에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가해자들의 위험한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이미 가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나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해자들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법이 좋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그중 일부는 이미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적게 받는다 혹은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미성년자들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알고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100%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셔서 되질문하겠습니다. 현대 법 철학의 두 가지는 갱생과 격리, 즉 정법론과 상호작용되어서 사용되는 철학입니다.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갱생, 즉 교화가 아니라 격리뿐만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내리는 기준 또한 인간의 감정, 즉 여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일부의 청소년과 성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성인에게 처벌이 행해지는 교도소의 경우에도 그런 갱생과 그런 어떤 교화의 목적이 다른 상고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과 청소년의 정신적 능력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나이인가요? 청소년들은 이제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졌고 어른과 같은 정도의 정신적 성장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까 교도소에서 갱생과 교화로 하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욱더 교도소에 격리를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찬성 측의 질문에 대답해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있기에 성인과 정신적 연령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SNS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가치관이 100% 성인과 같이 형성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에 대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굳이 100%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장이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100%가 아니면 성인과 같지 않는다는 건데 성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인과 같지도 않은데 성인과 동일 처벌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벌하려는 학생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일부 성인이 저지른 강력범죄와 같다고 보여지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라는 판결으로 인해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강목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런 학생들이 교화를 통해서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0.1%에 포함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특별대안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희 측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동일한 발언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민법적인 권리 능력을 제한하기만 하고 형사 미성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규정이 포괄되지 않은 채로 청소년들에게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법적인 권리 능력이란 선거권 아니면 미성년자들은 무엇을 해서 안 된다.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민법적인 권리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적인 권리 능력을 저희는 지금 미성년자들에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청소년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인이 받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 능력은 제한하면서 그 형사처벌만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가요? 형사처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다른 것들이 바뀌게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죄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게 판결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증명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서 선거권 등도 발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사 청소년 미성년 연령을 낮추고 형사처벌을 주지 않는 것에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말하겠습니다. 소년 범죄율이 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정신이 어른과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청소년의 불완전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범죄를 따라하고 또한 그로 인해 자유토론 시간 24분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각 팀의 끝맺음이 있겠습니다. 먼저 찬성팀부터 시작해 주세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해 주세요.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부산의 폭행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여론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소년들은 조기 교육이나 미디어, 인터넷 등의 발달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 수준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형법 제구조,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은 1954년에 제정된 법이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대 사회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기 충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공평한 것이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에게는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에게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만 10세에서 만 18세까지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만큼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청소년들입니다. 따라서 형사 연령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의 발언은 아직 가치관이 확정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너무 큰 책임과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형제도와 낮아지지 않는 범죄율, 유행과 인권 규약의 사례처럼 처벌만이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제시했던 구체적인 대안을 법적으로 도입시켜 잘못을 저질렀던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화시키고 선도시키는 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올바르다고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며 엄벌주의를 강력범죄와 자범 모두에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더욱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청소년 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결승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법제처 김회숙 처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처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대전, 세종에서 대전, 세종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멀게는 광주 어딨나요? 네, 구미, 네, 반갑습니다. 부산, 오, 많습니다. 네, 울진 어딨나요? 네, 오늘하고 고생했습니다. 원주, 네, 포항, 오, 반갑습니다. 여학생은 없나요? 포항은? 아, 그래요. 포항 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항 동지여자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가깝게 또 멀리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 오신 청소년 법제관 그리고 인솔에 오신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청소년 법령 토론 대회를 통해서 학교 규칙과 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법의 중요성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토론대회 결승전을 보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법학과 학생으로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새삼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 그런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하셨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토론대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 정말 가까이 와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규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법인 거지요. 오늘 토론대회에서처럼 적극적으로 토론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학교 규칙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청소년 법제관이 앞으로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활동들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과 진로를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수상을 한 친구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상을 타지 못했다 해도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준비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네, 용기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청소년 법제관 그리고 선생님,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망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신호중학교 축하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 학생 자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 뒤로 참가했던 학생 여러분들께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신호중학교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은 추후에 학교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도 전달되네요. 정면 보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